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생각을 나누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변화 그 속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술을 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제를 이러한 그 예술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탈출의 길 아니면 극복의 길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철학이다 보니까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학은 팩트나 정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보나 지식 이런 거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으실 거고요. 철학은 그야말로 사유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유의 길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각자 다 능력을 갖고 계시고, 다만 이 사유의 길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길을 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 차원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또 나아가서는 조금 더 글쎄 할 수 있으면 성찰까지 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철학이니까 약간 철학하는 분위기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나 인용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로 써있는데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1935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가 많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땅의 영혼이 퇴보하는 과정은 계속 진보하여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이 그 퇴보를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영혼의 힘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좀 마음에 두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각자 해석이 다르시겠죠.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아무튼 이 말이 결과적으로 우리 문명과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인 문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극복하려고 할 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미래죠. 왜냐하면 이제 21세기부터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미래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미래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미래에 관한 담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미래에 대한 담론 중에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그 미래에 대한 담론을 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퍼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자들은 주로 이제 개념을 막 파헤쳐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막 이러는 것이 이제 주 업종이다 보니까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개념적으로 너무 확산시켜가지고 또 다양하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굳이 학자가 아니시니까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은, 사실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은 바로 요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편으로 학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사업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미래학자예요. 그다음에 구글이라고 써있는데 구글의 미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최고 기술 담당 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학자들인데요. 제가 학자들보다 이 사람은 왜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사업화해서 엄청난 자본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사실은 우리 삶을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글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책 정도나 쓰고 말죠.
책도 많이 안 읽어주지 않으면 양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미래를 논의할 때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든지 이런 용어보다는 이런 용어로 바꿔서 좀 제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인간의 미래, 내지는 문명의 미래, 내지는 경제사회의 미래 같은 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의할 때 두 개의 커다란 이론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커다란 이론을 굳이 이름으로 표현을 한다면 한쪽은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라고 테크노센츄리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테크노퓨처리즘 즉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는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트랜스휴머니즘 즉 인간을 넘어선 미래를 예견하고 전망하는 그런 미래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메인스트림이에요. 이게 압도적인 대세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러한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마이너에 위치하고 있는 미래에 관한 논의들이 탈중심화된 인본주의 이렇게 이걸 붙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도주의적 미래주의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 좀 알아보는 거죠. 자, 일단 현재 대세를 이루면서 인간의 문명, 경제, 사회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갖고 있는 가장 대세적인 흐름은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 테크노센츄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과학기술이 인간을 나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혁신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을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에 굉장히 호소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20세기 이후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거듭 제곱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불과 지금 7년 만에 챗 GPT-3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이건 예상을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또 동시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이 서로 융합이 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이 보이는 특성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가속 발전이에요. 두 번째는 융합 발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과학기술이 인간의 성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첨단 과학기술의 인간 성능 증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현재 첨단 과학기술이 자, 이렇게 거듭 제곱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듭 제곱의 속도로 발전하면 수학을 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융합된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융합이 돼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을 인간에 적용시키면 인간의 성능이 점점 증강이 되면서 인간이 초인간으로 변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의 과학기술로 인간을 개조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공학을 통해서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기억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인간의 신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걸 트랜스휴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그냥 휴먼이라고 부른다면 점점 과학기술을 통해서 성능이 증강되어서 태어날 새로운 미래의 인간, 그것을 트랜스휴머니티라고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것이 점점 이제 발전이 빨라지다 보니까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요. 발전이 점점 빨라지다 보면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이게 수직 발전을 합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특이점이라고 해요. 근데 요 특이점을 요 그래프를 계산을 해보니까 2040원에서 50년 정도 되면 요 특이점이라는 것이 보더래요. 특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과학기술 발전이 점점 빨라지다가 거의 수직 상승하는 이 시점입니다. 그럼 요 시점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성능을 증강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존재는 뭐가 되냐 하면은 인간을 완전히 벗어나. 그걸 포스트 휴먼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2050년 이후 인간이 당면한 미래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증강인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새로운 그 증강인류 내지는 트랜스휴먼, 나아가서 포스트 휴먼이 갖게 될 능력을 예상해 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 두뇌는 앞으로 빠른 경제 성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두뇌로는 그 성능이 아주 불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두뇌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마치 식상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타 브레인이라고. 이 메타 브레인은 뭐냐면 빅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어마어마한 알고리즘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감성 산업이 또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감성 산업이 발전하려면 우리의 감성에 어마어마하게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성에 민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피부가 엄청나게 고감도의 피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자연 피부는 그런 고감도의 감수성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인공 피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걸 스마트 스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년 이후 인간은 과학기술,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해서 현재의 두뇌를 인공두뇌로 바뀌고 피부도 인공피부로 바뀌고 전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 사람들이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해왔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것을 황당한 공상과학 영화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테크노 퓨처리즘 내지는 이 기술정신적 미래주의 입장에서 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신체 기관이 점점 기능이 소멸돼서 정지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신체 능력을 계속 증강시킨다.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을 다른 인공기관을 교체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나요? 안 죽나요? 죽지 않죠. 그래서 이모탈 포스트 미래의 인간은 죽지 않는 인간 이후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황당하게 느끼실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이 커즈와이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의 최고 기술 담당, 지금 현재 일본이고요. 이 사람이 여기 보이는 대로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미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미래 비전을 사업화해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미래 인간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하는 존재.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사람이 바로 이 유발 하라입니다. 유발 하라이가 쓴 책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사피엔스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히트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죠. 호모 데우스는 사실 이 사람 얘기를 라틴어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과 인간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죽느냐 죽지 않느냐. 죽으면 인간이고 죽지 않으면 신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인간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영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은 호모가 뭐가 되냐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인데 아무튼
이 미래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사실 현재 불량한 능력을 급 증강시킴으로 해가지고 생산성과 창의성을 엄청나게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선 방식으로 그 발전시키는 그런 미래 인간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2013년부터 굉장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있고 인정을 하고 있는 타임즈가 이미 2013년 커버 스토리로 달았어요. 과연 구글은 죽음의 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걸 하기 위해서 캘리코라는 회사를 세웠고요. 최근에도 2021년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실리콘밸리 각지들이 여기 엄청난 돈을 쓰자고 해요. 이게 앞으로 큰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 두 번째는 대중문화에서도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에 트랜센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영생하는 인간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더 황당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이 죽지 않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죽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신체 기관을 전부 인공기관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인공심장, 인공두뇌, 인공피부 다 바꾸면 우리가 죽지 않겠죠. 근데 그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진짜 세련된 방법은 뭐냐면 오늘날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근데 뇌과학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은 결국 뭐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뇌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봤더니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일종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옛날에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어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뇌의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느냐 그 패턴이 나란 말이에요. 그 패턴을 현재의 뇌과학을 갖고 잘 파악을 하면은 그걸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나의 뇌의 활동 규칙을 카피할 수 있다면 그거를 컴퓨터에 업로드 시키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면 컴퓨터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죽어도 나는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죠? 컴퓨터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 하냐? 마인드 업로드 아니면 셀프 업로드. 나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카피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죽어도 나는 컴퓨터에서 영생을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뇌과학과 인공지능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대중문화에 받아서 영화한 것이 바로 2013년에 나온 트랜센덴스라는 영화입니다. 2020년에 레슬링크라는 영화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이 사람들의 생각, 트랜스 휴먼, 퍼스트 휴먼을 주장하는 기술기능적 미래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회, 사업으로, 그다음에 대중문화, 그 다음에 예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인간을 전부 공학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신체 기관을 인공기관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아 자체를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으로 재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인간의 공학화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인간은 공학화된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예술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매우 선구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먼 아티스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스탈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과학기술 통해서 끊임없이 개조되고 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와 아니면 기술과 끊임없이 합체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 몸을 기계와 합체시키는 방식을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나가서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신경 생리학에 따르면 우리 신체 신경 체계 같은 것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다시 설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귀를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귀는 바로 얼굴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청각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귀를 이식을 해서 인공귀를 여기다가 이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뚝으로 듣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소위 과학기술을 응용을 해가지고 자기 신체 개조를 통해서 기계와 합체가 되는 미래 인간성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작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이걸 사업화하면 동시에 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라는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뭐냐면 바로 뉴럴 링크라고 하는 사업. 이건 뭐냐면 과학기술적으로 우리 두뇌의 역량을 어마어마하게 증강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볼 때는 현재의 그 경제 발전 추세를 문명의 발전 추세를 봤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불량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두뇌의 역량을 엄청나게 증강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 어떠냐면 칩 같은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능력을 엄청나게 증강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는데 이럴 때 외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어 배우면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이식시키면 돼요. 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사업을 구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인데 그 중에 한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이 뇌에다가 이 칩을 심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또 하나의 기기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한 20분 만에 자기가 개발한 칩을 두뇌에 이식시키는 이런 기구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인간의 미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테크노센츄리즘 내지는 미래의 인간으로 포스트 휴먼을 그리고 있는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깊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또 미래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주의적 미래주의 내지는 탈중심화된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 테크노퓨처리즘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과학기술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과학기술과 또 온갖 통계학 데이터를 써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치한 얘기들이라는 거죠. 왜 유치한 얘기냐는 것을 일단 이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자, 일단 아까 테크노퓨처리즘이라든지 포스트 휴먼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 기관들이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죽음인가? 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철학자를 먼저 얘기하면 철학은 좀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러한 이러한 휴머니 퓨처리즘에 가까운 철학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 우리나라 너무나 유명하죠. 2005년에 한 그 연설인데 그 연설에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세요? 자, 이 말의 뜻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스티브 잡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또 지금을 미리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많이 혁신의 동력이 생긴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계속 남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남이 좋다는데 여행 가고 남이 좋다면 대학 가고. 제가 막 학생들한테 대학 왜 왔니 물어보면 남들 다 가는데 안 갈 수 없다는 얘기가 거의 90%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면서 어디 취직한다 그러면 너 거기 왜 가니? 그러면 남들이 그 직장이 좋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문제를 부딪히고 있어요. 남이 하는 방식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면 삶의 위기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삶의 위기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는 사회에서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도태가 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 그것은 정말 극단으로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각성을 얻어요. 아, 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죽음을 누구도 대신 못 해준답니다.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나 자신을 진정으로 되찾을 있을 때만이 나는 딴 사람과 달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플의 유명한 모토가 뭔지 아세요?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남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항상. 혁신은 뭐냐면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 IQ가 좋아서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 보면 삶을 살다가 어떤 극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자신을 찾는 순간 그때 나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때 내가 진정한 자신이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스티브 잡스는 삶을 만든 취구의 넓이 중요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이 사람 레이 커즈와이라고 스티브 잡스는 사실은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의 두 명의 영웅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레이 커즈와이는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려졌지만 이 사람은 진짜 혁신입니다. 이 사람에서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이 사람은 원래 MIT 공대의 인공지능 연구소의 최고 엘리트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음악 교육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분의 이름을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자기의 그 인공지능 전문성을 응용을 해가지고 무브 신세사이저, 즉 전자 오르간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창 피아노 대리점에 가면 전기 피아노, 전자 오르간 브랜드가 전부 커즈와이에요. 그래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구글의 미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최고의 혁신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스티브 잡스는 너무나 잘하는 혁신가.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인간과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다릅니다. 레이 커즈와이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기능 결함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학기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버리고 인간은 영생을 살아요. 그게 미래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경우는 오히려 죽음이 최고의 결함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내 자신으로 돌아오고 그래야만 think different, 남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인간관과 죽음에 대한 시선을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두 사람 더 인용하겠는데, 스테픈 호킹이 어떤 면에서는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스티브 호킹은 어떤 면에서는 테크노 센츄리즘,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가 얘기하는 미래 인간의 모습을 첫 단계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거의 기계와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과학기술을 신봉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 경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최선으로 드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새겨봐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철학자 한 사람을 인용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기쁨, 모든 인간적인 만남이 무의미한 것으로 퇴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테크노 퓨처리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없어지면 너무나 좋은 세계가 열릴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는 세계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왜? 소중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인간이 영생을 산다면 모든 것은 반복될 것이죠. 결국 그것은 뭐냐면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즉 가치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낙관적인 미래관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모든 것이 가치를 잃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테크노 퓨처리스트들,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 이 몸을 갖고 태어났고, 죽을 때도 이 몸을 갖고 죽는 것이 숙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테크노 퓨처리스트 입장에 따르면 그건 미개한 생각. 과학기술이 지금 인간의 몸을 거의 그야말로 영생을 가능케 하도록 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2050년 지나면 우리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탈유치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숙명적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우연적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탈유치라고 하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크노 퓨처리스트를 비판하는 그 인도주의적 미래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몸으로부터 체험되는 모든 것이 모든 암, 모든 깨달음의 근거이고, 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그 말은 참 제가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뭘 한다고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방법에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실수 하나가, 제가 며칠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사야 되는데, 제가 그때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배워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운전을 공부했어요. 3번 떨어졌어요. 근데 독일에서 3번 떨어지면 백지 테스트를 받아요. 백지가 아니에요. 그 백지 테스트가 아니에요. 백지는 아니었거든요. 시험관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냐 그래서 제가 나 돈이 없어서 책으로 공부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한심하게 보듯이 운전은 몸이 깨달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좀 싸게 하는 그 운전 실습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이제 운전을 했는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춤을 춘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다 이 몸이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한다 그래도, 지적인 탐구를 한다 그래도 몸이 이거를 터득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근거이고 모든 실천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 생각이 확산이 됐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장애 연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테크노 퓨처리즘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목표냐. 그래서 계속 개조해야 된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반인의 시선에서 장애자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장애를 연구해봤더니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기술적인 능력주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장애자들의 행동 양식을 잘 반영해서 우리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한 방식으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포스트 휴먼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을 위한 식으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테크노 퓨처리즘 같은 입장에서는 장애는 기능적 수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 중심적 장애 차별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은 외국 장애학자, 스스로 장애를 가진 장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감동을 받고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이보그가 되더라는 책. 그게 누구냐? 바로 두 사람이 쓴 책인데 두 사람 다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고 무슨 유명한 SF 작가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취약한 사람들이 편하게 제 자신을 존재하는 미래가 더 해방적이다. 그러니까 테크노 퓨처리스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장애를 극복하면 인간이 더 해방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가 해방적이냐? 취약한 사람들이 편하게 제 자신을 존재하는 미래가 해방적이다. 어떠한 손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미래보다 이게 이제 테크노 센츄리즘 내지는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자들이 보는 미래죠. 고통받는 몸, 손상된 몸,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몸들을 세계의 구성원으로 환대하는 미래가 더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말을 참 우리가 경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좀 정상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사회 속에서 비교적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점에서 좀 반성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두 입장을 비교를 할 때 그 특징을 잘 포착해낼 수 있는 것이 속성의 공학과 속성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속성의 공학은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과 미래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속성의 미학은 아까 그 인도주의적 미래주의자들 내지는 탈중심화된 미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속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정의할 것이냐 아니면 속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설비도 달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한 예를 들 텐데요. 가장 좋은 예가 와인입니다. 와인을 속성의 공학이나 테크노 퓨처리즘의 입장에서 정의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화학식이 됩니다. 또 와인은 13%의 알코올을 함유한 붉은 색깔의 액체이다.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그걸 더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화학식이 되죠. 그래서 와인의 정의는, 와인의 본질적인 정의는 이 화학식이다 하면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기계 설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계 설비를 오늘과 같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스마트화하면 하루에도 아니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수백만 명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살게 될 삶의 공간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로 포도주를 알지 모르겠지만 대학 다닐 때 먹던 와인이 이런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 와인을 숙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정의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원래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드는 기적적인 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19세기에 낭만주의 유럽의 시인들은 와인을 하늘에서 내린 신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와인을 정말 하늘에서 내린 신의 선물이다 라고 정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설비는 뭐가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늘이 있어야 되죠. 하늘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빗물이 땅에 스며들어서 석회 안반에 그 물이 고여야 돼요. 그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뭘 키워야 되죠? 포도나무를 또 키워야 돼요. 또 숙성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의 미학과는 다르게 모든 것은 적절한 시간을 누려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숙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설리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포도나무가 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서 포도가 연불면 그것이 또 시간을 기다려주면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는 신의 선물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예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로지 인간. 인간만이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합니까?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뭘 하죠? 포도나무를 가꿉니다.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노동이죠. 노동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노동을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노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하죠?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숙성의 미학에서 와인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인간이 여기에 살면서 이런 거주지를 여기 만들면서 그러나 여러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술과 함께 여기를 보듬고 다듬으면서 결국 시간을 기다려서 그런 와인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어디 기업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당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속성의 공학에 의해서 정의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숙성의 미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이걸 혼동하는 제품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만드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항상 미래를 향해서 사는 존재이고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에는 압도적인 대사로서의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로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인도주의적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조직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어떤 분은 이쪽에 가까울 것이고 어떤 분은 이쪽에 가까울 것이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어느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자신의 기술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얘기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좀 펼쳐 보이겠는데요.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술이라는 정의가 너무 많습니다. 예술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한번 이 문제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성 AI라고 하죠. 챗GPT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생성 AI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아주 논란의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실은 이제 예술적 정신은 시적 정신하고 서로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의 어떤 깊은 또 나아가서 드높은 차원의 보다는 시를 썼다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한 여류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저희 분이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에서 살던 그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분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겨울 오면 어떤 비스tim이 빗긴 빗살이 있어 성당 선율 무게처럼 묵직히 마음에 납니다. 그것은 천상의 타격이 피 어떤 상처도 내지 않지만 내면의 차이를 만들어 거기서 이미 나타난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광경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도시들은 참 경험하기 힘든데 혹시 어린 시절 우리가 뭐 도시가 아니고 시골에서 살았다. 어떤 맑은 날 정말 그야말로 사파이어처럼 투명한 하늘을 가진 어느 날 어느 숲길을 가는데 이런 햇빛이 들어왔어요. 과연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어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여행 같은 데 가서 물론 막 여러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떨고 이러는 보면 혼자 따라오신 적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귀한 어떤 풍경을 만났을 때 이런 장면에 혼자 마주쳤을 때 혹시 에밀리 디킨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새로운 충격, 타격 근데 그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숭고해서 천상의 타격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순간을 처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몇 번 했었습니다. 몇 번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런 순간이 오면 내가 살던 일상과는 다른 어떤 차원이 나한테 이제 열리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든지 이런 어떤 정말 일상의 내 삶과 다른 어떤 차이가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삶의 의미 같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건 뭐 우리가 늘 일상에서 경험할 수는 없고 가끔 이런 걸 경험하는 경우가 뭐 제 자신도 있었고 또 남들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진짜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새롭게 나의 삶에서 출현하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뭐라고 표현을 하지 못하겠어요. 이 지식의 형태로는 포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봉인된 절망이다. 이 에밀리 디킨슨이 이렇게 틀림없이 나한테 처음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지식의 형태로 정확한 논리적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한편으로 절망을 한다. 자, 이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런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런 시는 사실은 이러한 장면에 우리가 마주쳤을 때 정말 아주 우리의 삶에 고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거기서 이걸 그냥 지나칠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가서도 그냥 지나친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의 일생과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갔을 때 여기가 바로 이제 프랑스 북부에 있는 몽셔미셸이라고 하는 곳인데 벌써 정말 놀랐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으로부터 이런 깊은 의미를 발견했어요. 도대체 이걸 지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장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사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그 산중에 있는 절 같은데 혼자 혹시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으실 거라고 믿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새벽에 이 주변을 찍었더니 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참 이분은 굉장히 그 뭐랄까 이분은 사실 여기에 갔던 건 과학자예요. 자기도 오늘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나?
내가 사는 지구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 놀러와서 사진을 찍고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낼 거예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에밀리 디킨슨의 시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몽쉘 미셸 같은 그 풍경에서 뭔가 내면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런 작품도 이해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독일 낭만주의 화가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이고 또 현대 작가로는 이제 마크 로스코 같은 그런 그림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주는 어떤 그 예술적 감동의 깊이는 사실 우리가 좀뭐 팝아트라든지 이런 거 볼 때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자, 그래서 그 쉘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그냥 물질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다.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이고 무의식적인 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통해서 바로 이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파악된다. 오히려 예술가들을 통해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가 파악된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걸 봐도 이게 나의 망상이 아닐까, 몽상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은 인간은 진짜 에밀리 디킨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상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인간은 천상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걸 한번 문제 삼아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다 이게 부정적이죠. 현대 과학에서는 일단은 모든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지식, 깨달음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현대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의 진리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정교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과학을 통해서 현대 인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한번 보면서 과연 인간은 아까 얘기했던 에밀리 디킨슨이 얘기했던 아니면 우리가 몽쉘 미셸 같은 그런 풍경을 봤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뇌과학은 우리의 뇌를 그냥 육안으로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매우 정교하게 데이터들을 검출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뇌를 초종밀 근미세로 관찰하면서 증거를 확보해서 우리에게 뇌에 관한 나아가서는 인간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신이라는 건 사실 없고 모든 것은 뇌의 물질 작용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해 주는 것이 뇌에 관한 디지털 영역입니다. 뇌에 관한 디지털 영역.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특히 철학에서 통섭이라든지 아니면 재고주의라는 입장이 나와요. 이 통섭은 뭐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행했던 책이죠. 통섭이라면 번역이 잘못됐고요. 이건 학원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윌슨은 사회생물학자가 쓴 책인데 인간의 문화라는 건 결국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뇌라는 건 결국 뭐냐? 뉴런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기신호 변환 기반 체계라고 그랬죠. 문화는 결국은 뉴런의 활동의 결과물이에요. 얘기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철학자이면서 사람은 신경생리학자인데 이것도 듣고입니다. 처칠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고주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모든 용어들은 다 잘못됐다. 모든 건 사실 물리적 현상인데 우리가 과거에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제거해야 우리는 진짜 학문적으로 정확한 인간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 철학적으로 비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 그럼 니네들의 사랑도, 니네들 둘이 결혼했는데 두 개의 뇌가 서로 호르몬 작용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정황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인간에 관한 모든 이해에서 가장 권위 있고 사회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것이 뇌과학인데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인정을 해야 된다. 두뇌 연구가 인간 이해의 과학적 기초라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관계조차 예를 들어 뭐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조차 두 개의 두뇌 과정의 상호작용일 뿐이며 심지어는 두뇌를 연구하는 그 연구 활동조차 하나의 두뇌가 또 다른 두뇌를 정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텐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뇌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뇌과학은 인간의 뇌를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도의 첨단 장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일단은 물체로 딱 규정을 합니다. 인간의 몸은 그냥 물체야. 여기서 여러 가지 물리적 신호들이 나오는데 그걸 데이터로 전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거를 이제 보면은 뇌과학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보는 뇌는 얼핏 보면 뭐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 연구할 때는 이걸 전부 뉴런들의 연결망으로 그리고 이 연결망에서 전기 신호들이 나온다. 그 전기 신호들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야 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물리적 자극을 가해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검출해내는 거예요. 검출해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신호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신호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시간으로 기록하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갖고 그냥 연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굉장히 불규칙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를 간단히 바꿉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수학 실력을 자꾸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연속적인 선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수학적으로 잘 처리해서 어떤 규칙을 발견하려면 이걸 전부 점들의 집합으로 봐요. 이걸 점들로 전부 다시 환원시켜요. 점들로 환원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점 1.24, 2.45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시 정수로 다 바꿉니다. 왜 정수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0과 1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런 뇌를 이렇게 모델로 놓고 장비를 써서 신호를 검출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데이터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보고 뭔지 압니까? 모릅니다. 이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요 0과 1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가 내가 지금 어떤 규칙을 갖고 생각하느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부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여기서 방정식을 파악을 해요. 근데 인간이 이걸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0과 1이 배열 상태를 그래프로 다시 방정식으로 포착을 해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의 인간에 관한 뇌를 연구를 할 때 굉장히 기계적인 조작이 들어간다. 상당히 복잡한 기계적인 조작이 들어가고 오늘날에 와서 사실은 인간의 뇌를 연구할 때 인공지능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잡아야 돼.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데 인공지능이 의존하고 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의미에서 에드먼드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자, 일단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실험 장비가 들어가지고 전부 뇌의 전기 신호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발생하고 교환되고 변환되고 있는지 전부 디지털로 측정을 해내야 되잖아요.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 연구할 때 측정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측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을 통해서 사물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물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측정을 통해서도 이것이 뭔지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통해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돌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그 화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본 사람만이 그 특성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측정이라는 거 하는 것이 사물의 진리를 밝히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측정 도구가 쓰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키를 잴 때 대충 뭐 집에 있는 끈을 갖고 와서 아예 키를 잴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줄자를 갖고 와서 잴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뭐 레이저 측정기를 갖고 와서 키를 잴 수도 있잖아요. 다 그런 측정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측정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밀리냐 그램이냐 아니면 뭐 관이냐 뭐 등등 측정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과학에서 하는 측정은 사물의 진리를 밝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측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측정 도구, 어떤 측정 단위가 사용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에서 측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측정 도구가 더 중요해요. 무슨 측정 도구가 쓰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에서 연구를 할 때 그 사물이 진짜 무엇이냐 보다는 측정 도구가 무엇이냐가 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측정이란 사물과의 만나서 그 사물 자체는 사라지고 결국 측정 결과물만이 남는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기 전에 이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그것이 진짜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인간을 이해할 때 뇌과학이 가장 권위 있는 학문이잖아요. 뇌과학은 모든 걸 물질로 화면시켜 본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심지어는 사랑 이런 건 전부 뭡니까? 호르몬 장애입니다. 예를 들면. 응?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맹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있고 기계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있고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이 있는데 이걸 다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못 본다. 공간이 뭔지. 자, 그 얘기가 좀 어려운데요. 묘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물질과 생명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다른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과학적인 시선에서 보면, 지금 이 돌이 여기에 존재하는 근거나, 이 도마뱀이 여기에 존재하는 근거는 똑같이 취급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두 개가 여기에 존재하는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돌은 과학적으로 보면 왜 여기에 존재하죠? 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있어요. 근데 도마뱀은 중력 때문에 여기 있나요? 그렇지 않죠. 도마뱀은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기에 와서 존재하는 거예요. 도마뱀은 생존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왜? 봉합은 병원 동물이기 때문에 따뜻한 햇빛이 내려줘서 따뜻해지는 곳을 스스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 존재 방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둘을 똑같이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하면 완전 넌센스예요. 어려운 얘기가 끼고요. 자, 인간과 동물. 이것도 굉장히 더 우리한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냥 과학적인 시선을 관찰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냥이나 여기 있는 이 인간이나 여기에 존재하는 근거가 다 똑같이 보이죠. 그리고 똑같은 공간에 두 개의 생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사냥은 왜 여기 있죠? 왜 여기 존재합니까? 사냥은 아세요? 사냥은 요 절벽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은 뭐예요? 요 절벽이 사냥이 사냥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사냥은 이 절벽을 따르면 사냥으로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냥을 여기서 삽니다. 인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이 여기가 바로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오히려 생존의 위험해요. 근데 인간이 여기 왜 가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데 가냐고 그랬더니 이런 데 가면 자기가 사는 이유가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뭐 어떤 사람은 위험한 것에 도전하면서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면은 마치 아까 몽쉘비쉐 같은 데서 느끼는 어떤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깊은 뜻과 드높은 가치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그런 순금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자기는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기 간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거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등산 가는 경험이 있으세요? 등산 가서 여기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이 풍경이 주는 어떤 삶의 의미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데 올라가다 보면 내가 삶을 너무 어떤 면에서는 째째하고 치졸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더 큰 포용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여기서부터 이 풍경에 깃든 그러한 의미가 나에게 선물로서 주어지게 선물처럼. 지금 여기 이 늑대도 우리처럼 인간처럼 여기에 올라가서 이 풍경에 깃든 의미를 바라보면서 이 풍경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깨달으면서 난 늑대로서 참 치졸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죠. 이건 그냥 생존 충동에 따른 본능입니다. 예컨대 이 늑대의 경우는 물에서 쫓겨난 늙은 늑대가 발전기가 됐을 때 그냥 여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막 와서 또 하나의 그 외톨이가 된 암늑대가 이 소리를 듣고 이걸 와요. 그러니까 이건 생존 환경입니다. 생존 충동에 따른 이건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늑대의 지금 이 공간은 그냥 환경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깃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풍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공간성이 달라. 여기는 환경이고 여기는 풍경이에요. 이런 걸 구별을 해야 그 사물의 진리를 제대로 밝힐 수 있다. 아까처럼 모든 걸 물질화 시켜놓으면 이게 하나도 안 보이죠. 다 이게 중력 때문에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은, 물질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나 외부의 원인 뭐 이런 것을 운동하고 정지하는 것이고, 그 물질체가 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합니다. 기계는 뭐냐? 기계는 물질체의 운동 원리를 응용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계는 갖고 있는 공간성은 뭐냐? 이게 공장이에요. 기계를 공장에서 빼내면 뭐가 됩니까? 물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AI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동물은 뭐냐? 동물은 생존하고 소멸해요. 그다음에 동물은 어떻게 되냐면 생존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동물이 갖고 있는 공간성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동물은 그 환경 안에 서식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물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을 떠나면 동물은 물체가 변해버려요. 예컨대 알래스카 빙원에 사는 백곰들을 추운 데서 고생한다고 아프리카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돼버려요. 물체가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특성은 생존하고 그 생존이 어떤 충동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어떤 행동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 행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동물은 죽습니다. 생존 못해요.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그런가? 사실 그걸 진화론 같은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진화론 같은 데서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합니다. 다 생존한다고. 근데 인간은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생존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걸 실존한다고. 실존한다고. 여기 우리가 이런 걸 짚고 여기 와 있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본능입니까? 본능대로라면 여기 나오고 싶으세요. 정말 여기 지구하고 힘들고. 네? 네. 그러나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 때문에 나의 미래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별을 한다면 동물은 생존하고 인간은 실존하고 그 다음에 동물은 행동하려면 인간은 처신한다. 그리고 공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물은 환경에 서식하지만 인간은 풍경에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의미가 깃든 공간을 찾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장소에 어떤 의미를 지어내는 거예요. 그냥 구조물을 세우는 게 우리가 그 집을 짓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과 동물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동물처럼 서식하는 거 보고 인간의 집을 뭘로 짓겠습니까? 우리로 짓겠죠. 또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사는 집과 도시를 뭘로 짓겠습니까? 공장으로 짓겠죠. 실제로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근대 모던 건축의 대가는 뭐라 그러냐면 집은 기계다. 그러나 굉장히 이걸 과학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도시는 공장 같은 거죠.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챗GPT를 한번 보기로 하죠. 이게 바로 제가 챗GPT한테 아까 처음 우리가 읽었던 에밀리 디킨슨과 같은 스타일로 시를 써봐. 그때 쓴 시예요. 천상을 향해 날개를 펴며 자유로워 있으면 그만했어요. 나에 대한 관심은 나를 생각하지 않지만 새가 하늘을 나를 때 나는 새의 고귀함을 본다. 뭐 등등 이런 시를 썼는데 일단 처음에 이것을 잘 이해가 안 해서 난해하지. 두 번째로는 이걸 영어로 쓴 게 더 중요한데 영어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에밀리 디킨슨의 스타일로 챗GPT한테 쓰라고 그랬는데 이거 에밀리 디킨슨이 쓴 거 같냐? 그랬더니 자세히 보더니 형식이 완전 에밀리 디킨슨 스타일이에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시의 그 스타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흉내를 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주장들이 있냐 하면은 챗GPT가 창작을 한다, 뭐 시도 쓴다, 뭐 등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면 챗GPT는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쓴 많은 예를 들어 시 텍스트를 전부 숫자로 혼합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좌표 추간에 어떤 단어가 갖고 있는 위치를 전부 수치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가 가장 근접한 단어가 무엇인가를 그래프에서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계산이 너무나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이제 그래프를 3차원으로 그리잖아요. 이 챗GPT는 1750억 개의 차원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좌표 수가 여기 2차원이면 복수가 그러면 2차원 그래프상에서는 17, 2개의 변수만 나오잖아요. 1750억 개의 변수가. 그걸 갖고 일일이 어떤 경우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뭐고, 그거가 가까운 단어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고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읽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자, 여기 에밀리 디킨슨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자, 일단 챗GPT는 천상의 타격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망도 경험하시잖아요. 장엄한 고통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결과만 갖고 보면 챗GPT가 시를 쓴 것 같지만 그걸 시로 해석해 주는 건 인간 자신이에요. 챗GPT는 숫자로 계산을 했을 뿐이지 그게 시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마치 앵무새가 무슨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앵무새는 그 무슨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말을 내뱉을 뿐이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잘 의미를 해보면서 인간이 또 풍경에 살면서 그 풍경은 어떤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고 그 의미는 항상 우리에게 삶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크리스찬 로버트 슐츠라고 하는 건축가에서 동시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이 무엇인가, 진짜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선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시적인 태도를 전제합니다. 이 시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게 그냥 감성적으로 뭔가를 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깃들어 있는 곳에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곳에서 삶을 살면서 그 의미를 밝혀낸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넓은 그 풍경을 보면서 그 풍경에 깃들어 있던 의미를 어떤 포용력이 너구로 큰 뜻 이런 식으로 발견해내는 거 마찬가지로 어디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처럼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은 단순히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라는 게 그건 뭐냐면 인간을 시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풍경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아니라 그가 이해한 것을 건축이란 시어라고. 건축은 공학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시적인 작업이에요. 시로 지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거주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도시인들은 이런 걸 너무나 잃어버려요. 제가 이 식구를 들고 정말 나는 헛살아고 하는 줄 알았는데, 자, 하늘에서 별이 빛나면 땅 위에 이슬도 핍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철학이에요. 제가 언제 오래 전에 드시긴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철학이 돼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자, 이 말의 뜻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난 왜 이걸 몰랐을까? 왜냐하면 도시에 살면 하늘이 뭔지, 별이 뭔지, 땅이 뭔지, 이슬이 뭔지 몰라. 근데 이것들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걸 더더욱 몰라요.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 밤에 프라하에서 한 50km 떨어진 까르로 누갈이라고 온천 지역이 있는데 가다가 정말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땅이 이렇더라고요. 그때 이 말을 진짜 깨달았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도시가 아니고 마치 최초의 인간처럼
우주를 만난 처음의 인간의 삶을 가졌더라면 너무나 이건 나의 늘 매일 나에게 깨달음으로 올 상황이야. 우리는 이걸 다 잃어버렸다. 윤동주가 왜 한테 우리를 이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르는 한 점의 부끄러운 것을 나는 입새에 바라게 됩니다. 이 말 잘 새겨봐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인데 왜 좋아하는가? 자, 일단은 이거를 얼핏 보면 윤동주는 정신병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우러러보면서 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까? 현대 천문학에서 하늘은 텅 빈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입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요. 바람은 왜 일어나요? 이쪽이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에서 공기가 흘러서 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공기가 흘러가면 입새가 흔들려요. 근데 거기에 괴로워해요. 근데 이 시는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는 윤동주의 고향이 어디냐? 만주벌판. 만주벌판의 하늘은 지금 우리 여기 하늘이거든요. 그냥 평화의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죠. 대평화.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하늘이 뭔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깨달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인간 최고의 능력인 양심으로 이 사람이 되돌아옵니다.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하늘을 뭔지도 모르지만 사실 가만히 있는 문명의 하늘이라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늘은 우리한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차원이면서 우리에게 뭔가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의 능력을 칸트 같은 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최고의 능력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양심을 가질 수 없어 도덕적인 행위를 못하지만 인간만이 양심을 가질 수 있어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는 윤동주가 살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일제강점기죠. 거기서 그냥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뭐예요? 소위 조국과 어떤 우리 문화에게 죄책감을 갖는 양심의 인간으로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입새에 바람이 있다는 것도 뭡니까? 입새에 바람이 일기 위해서 나무가 커야 돼요. 나무가 크면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이 만나야 돼요. 그건 위대한 사건이에요. 하나의 나무 잎새가 흔들린다는 것은 전 우주가 같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인간의 원초적인 상황, 인간이 이 세계에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간은 어떤 풍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어떻게 밝혀내야 되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사는 풍경의 구조를 네 가지 요소로 이제 구분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아까 얘기한 하이데거라든지 크리스찬 로베르트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자, 하늘, 우리를 초월해 있는 섭리의 영역. 그다음에 그 하늘은 땅과 함께 무엇을 탄생시켜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질학적 자원의 저장소가 아니라 이 김세현이라는 사람이 이랬죠.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지구 속에는 가시형 그 씨앗들도 있습니다. 뿌리의 어둠을 밀어내기 위해서 꽃은 핍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원의 저장소가 아니다. 모든 것이 어둠을 뚫고 나온 생명의 근원이, 생명력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다른 이해가 생기는데요.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해하다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의 운명을 내가 완전히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넘어서 있는 어떤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 이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초월해 있는 섭리 영역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만나서 존재의 어둠을 걷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탄생시키는 그런 여인이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인간은 그것을 그냥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성스러운 의미를 발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제 산과 나무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합니다. 산은 그냥 몇 미터 높이를 가는 지형지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루어내는 가장 탁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스러운 상태. 그래서 모든 문명에서는 이 산이 그 문명의 가장 성스러운 중심으로 설정이 되고 문명이 싹틉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죠? 백두산, 태백산. 일본은 어디입니까?富士산. 그리스는 올림푸스산.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몽세라트산, 뭐 등등. 그냥 나무도 그냥 목재가 아니고, 과거에는 그 동네마다 아니면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왜? 나무라는 건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윤동주가 얘기했듯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 문화가 참 놀랄만한데요. 이게 이런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크리스찬 로벨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크리스찬 로벨 슐츠는 사실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한국의 풍경과 한국의 건축을 보면 너무나 크리스찬 로벨 슐츠 얘기가 하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강화도 천산입니다. 이 만이산을 뭐라 그러죠? 사실 태백산 무슨 백두산과 함께 우리 문명의 성스러운 중심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설이 있습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 가서 맨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사 지내는데 모르는데 거기에 언제 지어질지는 모르는 참성단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만이산이 갖고 있는 성스러운 시적인 의미를 지어낸 이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나무도 있어요. 신단지. 그래서 이게 참 이런 크리스찬 로벨 슐츠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건축물 풍경을 해석해 보면 좀 놀라운 깊은 의미가 발견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옛날 얘기니까 뭐 옛날 얘기로 끝나는 거냐 아니냐 싶은데 이러한 생각과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현대 건축가가 다른 방식으로 건축을 해요. 이분이 누구냐면 조병수라는 분이에요. 조병수라는 분이 바로 양평에다 바로 이런 집을 윤동주에 대한 로마인인데 이 글이 좋더라고요. 땅집은 하늘집, 윤동주의 하늘과 땅과 별을 기르는 집이다. 나는 건축가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또한 생명으로서 이것을 만들고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싶다. 한 평짜리 방, 서재, 욕실, 부엌에서 그리고 하늘, 땅, 흙, 마당에서 달을 보고 싶다. 마지막 기절이 기회만 마치 절박했던 시대의 그의 시가 항상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여러 훌륭한 건축가들 우리나라에 많죠. 근데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그 소위 공간 의식을 갖고 있는 공간에 관한 어떤 감지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건축이 달라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건축물을 하나의 작품한 것에 불과하지 않냐 이러는데 상업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뭐가 돈이 돼야 맨날 가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 작품을 또 알아보여주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남해에 있는 그 사우스케이프라고 골프장군 리조트인데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보세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 돌이 여기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 땅의 소유자, 모 기업의 그 대표, 오너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리조트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분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듣고 이제 가보니까 여기 이런 돌이 있었다. 근데 이걸 다 부시려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돌이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보기도 싫고. 그래서 다 부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이 풍경의 주인은 이 돌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로베르트 슐츠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시적인 태도를 가지면 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인류 문명은 돌과 함께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항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영원한 것이죠. 그 돌이라고 해서 이런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돌은 정말 원시부터 지금까지 견디어낸 시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실까? 이걸 어떻게 살려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원칙이죠. 이렇게 이 풍경이라는 개념을 갖고 사물을 시적으로 대한다는 하는 것이 인간의 자신의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작품성을 갖고 또 가치를 갖는 그러한 삶의 거주지를 탄생한다라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특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명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얘기들이 어떤 길을 열어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때 생각해볼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6차 대멸종이다. 우리가 지금 1년 전까지만 이거 경험을 했습니다. 뭘로? 6차 대멸종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우리한테 폐해를 공격하면서 다가오고 있다. 이게 뭐 트럼프 같은 사람 믿지도 않았죠.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가열화라는 거죠. 그 이제 5차 멸종이 뭐였죠? 5차 멸종은 공룡들이 멸종합니다. 6차 멸종은 앞으로 올 멸종인데 5차와 6차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5차까지는 자연재앙이 있어요. 6차부터는 뭐죠? 문명재앙이에요. 응? 그리고 중요한 건 mass extinction, 모두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진짜 전쟁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 도시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 기후 가열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팬데믹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영역이 아닙니까? 도시. 그 도시가 뭐 기후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불복했느냐 전쟁터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되살펴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미래의 도시로 한 4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서울은 현재 시사 개혁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렇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부동산가 폭등하고 이렇게 전부 고층화시키고 뭐 용적률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다 고층화시키자. 그 다음에 드론 엄청나게 빠르게 배송하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도시에서 못 살겠다. 우리는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예요. 2050년. 그래서 우리가 로켓 개발하고 뭐 그래서 우주선을 개발하고 로켓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소위 유리돔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왜 지구하고 조건이 다릅니까? 근데 여기 가서 이런 거 지으려면 인간이 못하냐 로봇을 개발해요. 일론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 로봇 개발을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때까지 할지 않을까요? 뭐 어떤 도시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혹시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래가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네옴티티. 화성에 짓지 말고 사막에 짓자.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네 번째는 이런 도시입니다. 따지고 봤더니 이것만 이런 도시만 지속하는. 딴 건 다 멸망해도 이런 도시를 지속하는. 여기가 어디냐? 바로 현재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4개 도시, 4개의 어떤 그 미래 도시 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럴 때 조금 도움을 준다면, 바로 처음에 우리가 상기했던 거죠. 일단 우리 땅이 뭐냐?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도시라고 하는 삶에 점점 그야말로 밀착이 되면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영원히 퇴보하는 과정을 직시하는 능력을 찾아버렸어요. 네? 땅은 우리에게 그냥 자원의 전세. 뭐가 리튬 어쩌고, 뭐, 석유 어쩌고, 이런 건데, 근데 마틴 하이데거는 뭐라 그러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수영의 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땅을 이해할 것이 아닌가. 윤동주와 함께 우리를 상기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어요. 황당한 얘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그 땅에 대해서 뭘 깨달았는가를 그 증언하고 고백하는 얘기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그 와이너리들이 많잖아요. 나파벨이라고. 거기서 40년간 와인을 키운 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양조학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이 와이너를 인수받고 나서 자기의 화학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화학적으로 와인을 아까 말한 석성의 공합이죠. 그걸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생산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그게 아니라는 깨닫고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와인을 사랑하는 이유의 한 가지는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를 말해주는 와인이 시간과 장소를 말해주는 일을 향해서 나갑니다. 와인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줘요.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흙이 말하도록 하는 와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여기에 지금 치마리 선생님의 작품집 소개하는 데 보니까 흙의 숨결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습니다. 너무나 좀 기가 막힌 제목이었고 오늘 이 건물이 어떤 흙의 숨결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기회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이 참 우리가 흙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를 반성해 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땅은 단지 지적적 존재로서 화학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만물이 잉태되어 있으며 땅으로부터 만물이 태어난다. 모든 사물은 이 땅이 베푸는 자연물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땅은 모든 사물의 소유이다. 아주 작은 예물에서 거대한 산에 이르기까지 미천하고 볼품없는 것으로부터 아름다운 꽃 그리고 사냐를 누비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좀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땅은 살이다.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몸이 살이듯이 땅의 물질성은 살이다. 살로 된 우리 몸이 숨을 통해서 살아난다. 땅도 숨쉰다. 땅에서 태어난 모든 것은 살을 낳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숨쉽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숨은 이렇게 우주적인 것이다. 이미 고대 그리스인들은 숨을 우주적 숨, 푸뉴마로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우주적 숨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폐로 채워가고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멸종할 6차 대멸종이 점점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을 새긴다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만이 쉬는 것도 아니고 동물만이 쉬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가 숨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물질성은 결국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제는 도시에 살아야 돼요. 그럼 도시를 어떻게 지을 거냐 할 때 소위 숨쉬는 건축을 시도해요. 숨쉬는 건축.
숨쉬는 건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면 모든 것의 숨쉰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숨을 준비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식물들이죠. 응? 식물들.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은 건물과 식물이 혼용이 되면서 우주 만물이 서로 호흡을 나눌 수 있는 살로 되돌아가요. 네, 그런 건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일부의 건축가들이 이런 개념을 갖지 못했지만 뭔가 새로운 건축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지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일본 건축가가 파리에 지은 겐코 쿠마라고 하는 지은 이런 겁니다. 호텔. 그 전에 호텔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일단 자재가 나무고 이 식물들이 같이 얽혀 들어가면서 건물이 지금 점차 어떤 면에서 성숙된 그런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재도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자재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삶의 공간을 이루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덴마크에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우리 갈대가 참 쓸데없는 거라고 보잖아요. 근데 갈대가 많은 지역에서 그 갈대를 이런 훌륭한 건축 자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을 가진 인간의 지혜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걸 뭐 우리가 그냥 단지 부가가치 이런 걸 따지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가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지 않고는 6차 대멸종은 극복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와 같은 모던맨을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질타했는가를 한번 들어보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던맨, 현대인들은 뭐냐?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아무것도 가치를 모르는 인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후손들은 우리 이러한 그 모던맨이 아니고 가격만을 아는 존재가 아니고 가치를 아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면서 제6차 대멸종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장황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